밀실, 바깥에선 보이지 않는 공간.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그면 꼼짝없이 갇힙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이 밀실이 살인사건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범인은 형사들의 눈을 피해 밀실 속 자신이 남긴 흔적을 숨기죠.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적할 사건의 장소도 밀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005년 광주광역시 외곽의 주유소로 가보시죠. 주유소 내부의 구조도인데요. 출입구를 지나면 화장실과 방, 주방, 그리고 창고가 있었죠. 외부와 차단된 이 밀실의 창고 안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분명 들어온 사람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었죠. 모든 출입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던 겁니다. 숨진 이 40대 남성은 누구일까요? 밀실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된 밀실에서 숨진 사람이 발견된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2005년 5월 16일 날 오전 8시 반경에 네. 이 주유소 직원이 출근을 하는데 원래는 이 주유소장이 직원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와서 주유소를 개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주유소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아마 소장이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일단 본인이 문을 열고 주유소 영업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11시 30분까지예요. 11시 30분까지 영업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주유소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나누어지는 그 화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품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화장지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출근하지 않아서 궁금했던 그 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피해자 소장 같은 경우는 둔기에 의해서 무려 한 16번 정도 둔기로 맞아가지고 네.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의 어떤 그런 처참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고요. 경찰이 신고했겠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범인의 흔적을 찾았지만 지문이라든지 범인의 추정할 수 있는 DNA 같은 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주유소에는 또 더더군다나 CCTV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범행이 발생한 날은 월요일입니다. 주유소에서 주말에 영업을 한 돈까지 있기 때문에 현금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모두 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은행을 안 쳤습니까? 또 보관을 하는데 저번 주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약 180만 원 정도의 습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처음에는 그러면은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뺏는 과정에서 반항하니까는 혹시 살해한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체를 유심히 보니까 이 둔기로 16차례나 가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 목적은 돈을 찾는 거고 돈을 뺏는 거거든요. 네. 돈 뺏기 위해서 유해를 가하기 때문에 흉기를 들었건 둔기를 들었건 1, 2차례나 2, 3차례로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아예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16개 때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거는 강도 살인보다는 네. 원한이나 시정이 아니면 계획된 범죄라고 사건 방향에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긴 했지만 강도 살인처럼 보이진 않았다 이 말이시죠? 맞습니다. 이 범인이 살해하고 난 직후에 즉시 돈이 있는 장소로 달려가서 돈만 꺼내가지고 간 거예요. 네. 원래 강도라면 와가지고 다 뒤지죠. 그렇죠. 뭐 쓸만한 게 있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봐서는 이건 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둔기는 찾을 수 있었습니까?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경찰이 열심히 찾았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주유소 전체에서 사용하던 공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몽키 스팬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 소장의 머리에 난 상처도 몽키 스팬에 맞았을 상처하고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경찰이 추정하기를 범인은 이 주유소 사무실 안에 있던 공구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김 소장을 구타해서 살해하고 자신의 어떤 DNA나 지문이 묻었을 그 범행 도구를 현장에서 들고 나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숨진 현장이 구석진 창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창고가 사실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우발적인 살해였다면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어떤 흔적이 남은 도구를 들고 나간다는 이런 뒤처리를 하는 것도 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점에서 이 계획적인 범죄라고 봤던 것입니다. 네.
근데 주유소장이 굉장한 거구였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주유소장이 180cm에 90kg면 상당히 거구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죠. 못하는 건데 네. 현관하고 창고문에는 피자하고는 있지만은 아마 몸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방어원도 없고 몸싸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면이나 지인들이 그 창고에서 좀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기습적으로 네. 공격해가지고 사망시킨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걸 보게 되면은 아마 그 살해 보면 계획적으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침입해가지고 안심시킨 다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살해했다. 그렇게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두 분 말 종합해 보면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뭔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있을까요? 일단은 저 안을 전부 안에서 걸어 잠궈 가지고 밀실 상태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면 네.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 노출이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일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 창문, 그 좁은 창문을 뒤편으로 빠져나갔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에 90km 나가는 사람을 밀실로 유인할 수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아는 사람입니다. 강제로 끌고 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시신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단서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살해당한 주유소장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5월 15일 그 살해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날 일요일 그가 어떤 행적으로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를 경찰도 이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는데요. 이 주유소장 평소와 다름없이 정말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마을 축구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이후에 이 축구대회 관계자들과 함께 그리고 식사도 했고 저녁에는 이 조합장을 만나서 인근 식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이 조합장이 간 이후에 주유소 옆에 건물주가 있었는데 다시 건물주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각이 7시 이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을 해보면 그날 이 소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물주를 만나고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살해단 채 발견이 된 건데 목격자도 있었다면서요. 예. 8시 25분, 밤 8시 45분경에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온 그 농협 감사 있던 그 조합원 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보니까 8시 45분경에 건물주하고 그 주유소 소장하고 같이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8시 45분까지는 주유소장이 생존해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 조합 감사, 농협 감사했던 이분한테 밤 9시 20분과 밤 9시 25분경에 네. 그 부재중 전화가 2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봤더니 그게 그 주유소 소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한 시간은 본인의 눈으로 건물주하고 있는 걸 목격한 밤 8시 45분부터 네. 본인한테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밤 9시 2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 보이는 8시 45분부터 9시 20분까지 물론 저 주유소장 전화가 주유소장이 건 건지 아니면 다른 범인이 사람이 걸었을 수도 건 있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때 건물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건물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7시부터 8시 50분경에 자기는 주유소를 나왔다. 나왔을 때는 그 주유소장이 생존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네. 자기는 이제 주유소 집으로 가서 복숭아 통조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아마 토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25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기, 되풀이 보는 건 아니고 아마 직접 시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9시 20분, 그러니까 9시 22분경에 토지 그 TV를 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럼 TV를 보면서 아마 전화했다. 이거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은 그 나갈 때도 주유소장이 살아 있었고 그 시간대, 아까 전화했다는 시간대에는 집에서 통조림 먹었고 토지라는 TV를 봤다고 알리바이를 진술한 거죠. 네. 알리바이도 있고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해본 끝에 결정적으로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다고요. 예, 결정적으로 이제 범행을 이게 살인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죽일 정도의 범행 동기라면
아주 끔찍한 원한이나 아니면 돈 그에게 얽혀 있다든지 이런 문제일 텐데 이런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주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그 판단 불능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 건물주가 평소에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 판단 불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진술이 이제 이 건물주하고 김 소장이 그 주유소 창고에 놓은 포대 문제로 가끔 싸웠다 이런 진술이 나오긴 나왔는데 뭐 포대 정도로 시비가 붙어서 사람이 죽인다 이렇게는 또 동기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여서 동기가 너무 불명했던 점에서도 오리무중이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용의선상에서 건물주가 거의 제외가 되는데 경찰은 다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주유소장이 비리에 얽힌 것을 포착하게 된다고요. 결국 이 범행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사건의 원점에서 수사를 했더니 금전 관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유소 회계장부를 입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이 주유소 소장, 김 소장의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사실 농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정도, 3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일부 기름 탱크를 따로 마련해서 이 면세유를 빼돌려서 되팔아서 이익을 챙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마리가 조금 잡힐 법도 합니다. 이 다른 주유소에서 팔아서 얻은 이익이 한 2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돈의 흐름을 추적했는데 이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은행 계좌라는 계좌는 다 낱낱이 살폈는데 어디에도 그 돈이 입금되고 또 출금된 내역조차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비리 속에 얽힌 돈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돈의 행적만 제대로 나왔으면 이 수사는 지금 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이 주유소장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이 농협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정규직으로 그 전환이 됐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주유소를 통째로 맡을 수 있는 주유소장으로 또 임명됐어요. 그러면 조합장의 신임을 엄청나게 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공공연히 조합장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그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즈음에 조합장 선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면세유를 빼돌린 돈이 조합장 선거 자금으로 유용된 게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장이 유령 용의자일까요? 사실 조합장 입장에서도 글쎄요, 이 주유소장을 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합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네. 선거가 2개월 전 남았죠. 그리고 3선을 도전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가 말씀하신 게 그 2억 원이 비자금이 문제입니다. 비자금은 아마 조합장의 그 묵인 옵션을 빼돌리지 못할 거라 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합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자기는 알리바이를 댄 거예요. 네. 그날 이제 그 자기 아들 고등학생들을 데리러 도서관 갔다 왔다. 그리고 딸이 빌려온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간 적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알리바이를 깨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 아들이 빌려온 거에 대해서 뭐 확인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합장이 그 창고에 가서 살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진술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의 흐름, 비자금 네.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불분명하니까는 이 알리바이가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 유력한 용의자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종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조합장은 아들과 딸과 같이 있었다. 이런 그런 알리바이를 거죠. 예, 그런 거죠. 떴던 거군요. 이렇게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두고도 결국 최종 범인을 잡을 수 없었는데 서 팀장 그러면 제3의 인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 용의자들이 유력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면서 경찰 역시도 사실 사건 초기에 수사를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집중한 게 아니냐 이런 외부의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둔 뒤에 이 사건을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1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